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루르드에서 태어난 언어학자. 샤를로트 뒤몽은 어릴 적부터 언어라는 존재에 강한 매혹을 느꼈다. 그녀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전공하며 라틴어, 아랍어, 일본어, 그리고 스페인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주요 언어들을 섭렵했다. 언어의 어원과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고, 졸업 후 유럽 언어연구원에 스카우트되어 유럽 각지의 언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포럼에서 운명처럼 마주한 한 단어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바로 정이었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행사장 복도 한켠에서 한 한국인 발표자가 슬라이드에 띄운 정이라는 단어를 우연히 본 그녀는 그 뜻이 단어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은 사랑도 우정도 아닌 그 둘을 넘어선 무엇이다. 오래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감정이며 헤어져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유대감이다. 그 발표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샤를로트는 그 짧은 설명에서조차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고,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했던 모든 언어들이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다. 그 이후 샤를로트는 한국어에 대한 집요한 탐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이라는 단어에만 몰두했지만 점차 그 단어를 감싸고 있는 한국어 고유의 문법 구조와 뉘앙스, 발음의 섬세함, 그리고 한글이라는 문자체계 자체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밝다, 맑다, 달타처럼 받침 하나로 의미가 극적으로 바뀌는 단어들을 접하면서 한국어의 정밀함과 감정, 표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유럽 언어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과 이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한국어의 유연성에 매료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15세기 조선에서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한 논문을 접하게 되었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철학적 배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백성 모두가 말과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게 하겠다는 깊은 애민정신은 그녀의 언어관 자체를 뒤흔들었다. 문자는 곧 권력이다라는 말을 실감하던 차에 한국어는 그 권력을 나눠주는 언어라는 생각에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결국 그녀는 프랑스에서의 안락한 연구직을 과감히 정리하고 한국행을 결심한다. 주변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한국어야말로 언어의 가장 고귀한 진화를 이룬 예술작품처럼 느껴졌고, 더는 뒤에서 바라볼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하며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이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국어입니다. 서울의 봄은 유럽의 봄보다 조금 더 수줍고 더디게 온다. 샤를로트 뒤몽은 그 계절의 낯설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의 화려한 학문적 경력과 자신감은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벗겨졌다. 말은커녕 일상의 리듬조차 따라가지 못하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체감했다. 가장 기본적인 시장 보기조차 버거웠고, 지하철에서 들리는 빠른 안내, 방송은 하나의 긴 숨결처럼 들려 단어를 구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언어를 사랑해서 한국에 왔건만 그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를 요구했다. 그녀가 등록한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과정은 높은 학문적 수준 못지않게 냉정한 현실을 안겨주었다.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동료 학생들은 그녀의 열정을 칭찬하면서도 미묘한 거리를 두었다. 조교로 함께 일하게 된 박지훈이라는 박사과정 선배는 처음엔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흥미나 이국적인 매력에 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샤를로트는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은 아님을 알면서도 묘한 아픔을 느꼈다. 자신이 진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한국어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박사과정 공부 외에도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장에 갔다. 할머니들과 김치를 담그고 고추장을 직접 쑤어보며 한국어의 뿌리가 일상에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몸소 배워갔다. 한 어르신이 그녀에게 "너 참 별나다. 외국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해?" 라고 묻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국말은 책에서만 배우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어르신은 한참을 웃더니 된장 한 덩이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언어에 살아있는 세계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인정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그녀의 논문 발표는 종종 언어적 한계와 문화적 오해로 인해 오해를 샀고, 한 학회에서는 한국어 문법을 서구 언어 구조로 분석하려 한 시도가 문화적 오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밤새 책상 앞에 앉아 내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건 처음 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의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진심이었고 그것만큼은 틀릴 수 없다고 믿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해갔다.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살아내고,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어로 살아가려는 인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언어는 감정을 담는 그릇이면서도 때론 벽이 되기도 했다. 한국어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녀의 길은 때론 한국의 경계에 부딪히는 일이기도 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여름학기 논문 중간 발표회였다. 그녀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본 한국인의 감정 구조라는 주제로 열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를 마친 뒤 한 교수는 이렇게 물었다. 샤를로트 씨, 당신은 프랑스인이잖아요. 한국인의 감정 구조를 정말로 이해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의문이 아닌 존재 자체를 향한 도전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통해 한국인의 눈물과 웃음을 매일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연구 그 이상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정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의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일지는 그녀 자신도 아직 알 수 없었다. 언어는 단지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삶으로 살아내야만 비로소 진짜 의미가 보인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겨울 저녁, 서울의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샤를로트 디몽은 경릉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린 한국어의 정서적 소리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그 자리는 젊은 연구자부터 원로 교수까지 모인 말 그대로 한국어의 심장을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샤를로트는 그날 발표자로서 정이라는 개념이 프랑스어로 번역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고유한 감정 언어를 분석했다. 그녀는 정은 논리로 풀기보다는 삶으로만 체험되는 감정이다라며 자신이 만났던 시장통 할머니의 따뜻한 말, 김장을 하던 중 묻은 손으로 건넨 된장 한 조각, 그리고 한강변에서 혼자 울다 만난 청소부 아주머니의 괜찮아요라는 말이 어떻게 자기에게 언어 이상의 의미였는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가 끝난 뒤 한올로 교수의 질문은 모두의 시선을 멈추게 만들었다. 샤를로트 씨, 과연 우리가 당신에게 정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당신이 느낀 정이 과연 한국인이 느끼는 그것과 같은 결일까요?
그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문화의 깊이를 시험하는 듯한 통과 의례였고, 동시에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는 듯한 칼날 같았다. 샤를로트는 당황했고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내려와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추위 속에서 홀로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다. 언어는 감정을 연결해주는 도구라고 믿었지만 그날 그녀는 오히려 언어가 벽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며칠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박지훈은 그녀를 찾아와 걱정 섞인 말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날 일로 너무 상처받은 건 아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무너져 있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학문적 노력과 진심이 단 한 문장의 질문으로 부정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이곳에 올 자격이 있었던 걸까? 라는 회의감에 빠졌다. 프랑스의 교수 자리도 안정적인 미래도 모두 내려놓고 선택했던 한국. 그 선택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뒤 학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그녀는 우연히 한 권의 고서를 발견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현대어 주석본이었다. 그 속에 실린 세종대왕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로 시작되는 그 서문. 백성을 위해 배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만든 문자. 그녀는 한 줄 한 줄을 소리내어 읽었다. 단순히 한국어를 좋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샤를로트는 언어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한국에 왔던 것이다.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국어를 이해하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이 쓰는 방언을 녹음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말놀이를 기록했다. 그러던 중 충청도 보령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지역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함께 해줄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보령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만난 6살 아이 유나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유나는 말이 느리고 발음이 어눌했다. 샤를로트는 아이가 또래보다 언어 습득이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담임 교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 교사는 말했다. 유나의 부모님은 맞벌이에다 지역 방언을 쓰셔서 표준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아이는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해요.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전율처럼 다가왔다. 언어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속의 문제였고 정체성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과 깊이 맞닿아 있었다. 샤를로트는 유나와 놀아주며 그 아이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다. 괜찮아, 유나. 내 말도 멋있어. 너만의 소리야.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수많은 논문을 쓰고 학술 발표를 준비하던 이유가 단순히 학문적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싶어서였다. 언어는 단지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야 진정으로 한국어의 뿌리에 닿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자신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논문으로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말의 온도, 언어의 틈에서 피어난 존재의 감정. 그녀의 연구는 이제 책상 위의 글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해야 할 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보령에서의 시간을 마친 샤를로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언어 경험을 집대성한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유나와 보냈던 날들을 기록한 일기를 엮어 작은 단행본 형태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은 단순히 언어학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외국인이 한 언어 안에서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아가며
누군가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가는 서사였다. 제목은 너의 말이 들려였다. 출판사에서는 외국인이 쓴 한국어 예찬서 중 가장 따뜻하고 섬세하다는 평가를 붙였고,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한국어 교육계 안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익숙한 이름, 유나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담겨 있었다. 샤를로트 선생님, 저 유나예요. 저는 요즘도 방과 후에 엄마랑 말놀이해요. 엄마는 제가 선생님한테서 배운 말들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제 말이 나쁜 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너의 말도 멋있어라고 해줬을 때 제 마음도 멋있어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커서 저도 선생님처럼 말로 사람을 웃게 해주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유나 올림. 그 순간 샤를로트는 조용히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어떤 발표나 수상보다도 그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언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누군가의 삶을 품어주는 그릇이라는 것을. 자신이 한국에 와서 배운 것은 단지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가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이들의 살아있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유나가 보내온 글은 그 모든 여정의 응답처럼 느껴졌다. 이후 샤를로트는 박지훈 교수와 함께 전국을 돌며 말의 온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표준어 중심의 획일화된 언어 교육이 아니라 지역마다 고유하게 남아있는 말의 맛과 정서를 살리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녀는 전라도의 느릿한 말투에서 고유한 정을 느꼈고, 강원도 방언의 억센 표현에서 눈물 같은 애정을 들었으며, 제주도 할머니의 말끝 흐림에서 바다처럼 넓은 품을 경험했다. 그녀는 강연 때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저는 이제야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느껴요. 왜냐면 말은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니까요. 그녀의 강연은 전국의 대학, 중고등학교,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확산되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말이 존중받는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말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는 그녀에게 외국인 최초로 문화언어기 여상을 수여했다. 수상식에서 그녀는 짧은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난 모든 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어는 제게 두 번째 고향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샤를로트는 드디어 시민권을 신청했다. 그녀는 영주권으로도 충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오른 것이었다. 신청서에는 출생국인 프랑스 옆에 한국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국적 신청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었다. 이 나라의 말에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몇 달 뒤 시민권이 승인되었고, 그녀는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사람으로 공식 초청되었다. 연단에 오른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이 말로 웃고, 이 말로 사랑하고, 이 말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언어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녀가 내려오는 길, 한 초등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한국말 어렵지 않아요? 샤를로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해요. 왜냐하면 이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정적은 침묵이 아니라 깊은 감동의 울림이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언어란 단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리 위를 건너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한국어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언어가 단절이 아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샤를로트 뒤몽이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이었다.